안녕하세요. 제가 좀 긴장이 돼서 좀 스태프들한테 감사 인사 몇 마디만 하고 시작을 할게요. 몇 주간 준비해 주신 우리 스태프분들하고 특히 생각나는 간부는 우리 테드엑스 8차 이승찬 대표님 그리고 김미지 선생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발표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더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넷플릭스 드라마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이나 들으신 분 있으신가요? 아, 네. 이 드라마에서는요, 저희 나이 때 비슷한 웨스트햄시에 사는 학생들이 이제 소풍을 가게 됩니다. 근데 소풍을 갔다가 다시 낙석으로 인해서 다시 마을로 돌아오게 돼요. 마을에 왔는데 부모님도 계시지 않고요, 인터넷도 되지 않는 이런 상태에서 그냥 뭐 건물, 식자재, 물건 이런 것들만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학생들끼리 무언가 해나가는 과정에서 저는 뭐 민주주의, 사회주의, 뭐 리더의 중요성, 공익과 사익의 관계 같은 정치적 메시지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이와 동시에 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원시적인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크고 복잡한 사회가 되었는가 굉장히 궁금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해답은 사피엔스라는 책에서 조금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사피엔스의 저자인 유발 하라리 교수께서는 현대 문명을 만든 세 가지 상상의 질서가 있다고 했는데 그중 가장 신뢰의 정도가 크고 현대 문명을 만든 가장 큰 원동력으로 이 돈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 돈이 가지고 있는 신뢰의 정도는 제가 여기서 간단한 실험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 사회자님 저 잠시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여기에 지금 1,000원, 5,000원 그리고 10,000원이 있습니다. 이거를 단지 제가 지금 뭐 제가 망친 시험지라고 생각하고 한번 하나씩 찢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000원입니다. 네. 그 다음은 5,000원을 한번 찢어보도록 할게요. 사실 제 아버지가 와 계신데 정말 죄송합니다. 그 다음 제가 10,000원을 한번 찢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차마 10,000원은 찢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서도 섣불리 이렇게 10,000원을 쉽게 찢을 수 있는 분들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10,000원에 해당하는 미국 돈 10만원 어떨까요? 이것 또한 쉽게 찢을 수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이 종이 쪼가리가 저희가 섣불리 찢지 못하게 하는 어떤 힘을 갖고 있고요. 그 힘의 원천이 바로 저희의 믿음이란 것입니다. 이 믿음이 전 세계적인 믿음이 되고요. 사람들은 효율적으로 교류를 합니다. 교류를 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국가나 집단을 만들고요. 또 그 국가나 집단은 또 효율적으로 교류를 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은 점점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물물교환의 문제점을 보완하기에 나온 화폐가 자본주의를 만들고 세상을 더 크고 복잡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제 강의의 제목이 자본주의 2분인데요. 그 이유는 인류의 역사를 24시간으로 쪼개봤을 때 오후 11시 58분에 자본주의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 2분밖에 안 되는 시간 동안 사회는 엄청난 번영과 부를 누려왔고요. 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불평등 또한 같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러시아의 철학자이자 경제학자인 칼 마르크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본주의는 구조적으로 몰락할 것이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설명했는데요. 첫 번째는 자본 수익률이 0이 될 것이라 말하고, 두 번째는 국민소득 중 자본가의 몫이 무한히 증가해 노동자들이 폭동을 일으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첫 번째 주장으로 가볼게요. 그래서 자본 수익은 자본이 자본을 벌어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자본, 뭐 부동산, 채권, 금 같은 것이 다시 돈을 벌어들인 정도를 뜻합니다. 근데 이 자본 수익이 중요한 이유는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자본 수익이 있어야만 자본주의는 존속하고 번영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자본 수익률이 0이 된다는 것은 자본주의가 몰락할 것이라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자본주의가 태동된 지 오래되고 마르크스도 돌아가신 지 많은 시간이 지난 지금 동안 많은 분석과 통계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자본 수익률은 4% 이하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르크스는 자본 수익률이 0%가 될 거라고 예언을 했는데 자본 수익률은 4%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었어요. 이에 비해서 경제 성장률은 1%대로 웃돌았습니다. 그래서 자본 수익률이 경제 성장률보다 큰, 그러니까 자본 수익률을 R, 경제 성장률을 G라고 했을 때
R이 G보다 큰 부등식이 계속돼서 유지해왔죠. 근데 이 부등식이 뜻하는 바는 무엇이냐면요. 부자들이 상속 재산으로 버는 돈이 노동자들이 노동으로 버는 돈보다 많다는 뜻이고요. 직설적이고 사실적으로 얘기하자면 부자들이 있는 돈으로 버는 돈이 우리 노동자들이 평생 동안 쌓은 부를 압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등은 필연적으로 존재하고 빈익빈과 부익부의 관계는 계속해서 지속된다고 말한 것이 21세기 자본이라는 책에서 토마 피케트라는 프랑스의 경제학자가 얘기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마르크스의 첫 번째 예언은 현재로서는 사실상 틀린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주장을 얘기하기 전에 비스마르크라는 독일의 정치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비스마르크는 독일의 정치가인데요. 이분은 철혈 정책 그리고 엄청난 보수주의자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한 업적 중에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 정책을 만들어냈던 것인데요. 흔히 현대 정치에서는 사회복지 정책을 많이 주장하는 쪽은 진보 진영이죠. 그런데 막상 이 사회복지 정책을 만든 것은 엄청난 보수주의자라는 것입니다. 이 배경에는요, 독일의 25%에 해당하는 국민들이 빈곤에 쪄들어서 폭동을 일으킬 지경까지 이르게 가게 되었고, 이제 이거를 본 비스마르크가 엘리트층과 손을 잡고 이걸 막아야 한다면서 사회복지 정책을 출범한 것이죠. 이런 걸 보면은 마르크스의 두 번째 예언은 원리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커져가는 불평등에도 비스마르크가 사회복지 정책을 만들어낸 것처럼 새로운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제도적 조언은 기본소득제입니다. 기본소득제는요, 재산, 소득, 고용 여부, 노동 의지와 상관없이 모두에게 동일한 생계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는 여기 보이시는 분이 이제 앙드로 고르르라는 프랑스의 경제 철학자이신데요. 이분이 경제 이성 비판이란 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면 생산 과정에서 노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고 AI와 로봇이 대체하기 때문에 이제 노동소득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 것이라면서 주장한 내용입니다. 사실 저는 이런 제도적 조언을 만들기 전에 뭔가 제가 스스로 뭔가 만들어보고 싶었습니다. 두세 달밖에 안 된 시간이었지만 뭘 만들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까 말했던 칼 마르크스라는 학자는요, 하루에 10시간씩 10년 동안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아이 3명이 죽었다고 하고요. 마르크스의 어머니 이런 말 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나는 너가 자본을 연구하지 말고 자본을 벌었으면 좋겠다. 어떤 학자로서 이런 말을 들으면 굉장히 슬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적어도 제 나이만큼의 연구를 하셨던 학자들의 이런 지식의 양을 따라갈 수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인문학적인 조언을 드리려고 합니다. 12가지 인생의 법칙의 저자인 조던 피터슨 교수님입니다. 이분은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요, 사회적인 문제도 개인의 당면한 책임을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갈 때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의 결론입니다. 불평등은 필연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불평등은 제도적으로 완전히 없애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불평등에 대해 인식하고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버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버는 것이 악으로 치부되는 것 또한 옳지 않습니다. 하지만 돈을 불리고 축적하고 벌기 위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법망을 피해가고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부를 하고 개개인이 봉사를 하면서 자신이 조금 더 좋은 위치에 있다면 그렇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도우면서 세상을 바꿔 나가는 것입니다. 불평등이 필연적으로 세상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면 우리는 돈이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인지하고 실천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